오늘 저희가 또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바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사실 이제 미국 쪽에 관한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헤드라인부터 좀 풀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미국 노동시장 둔화 신호탄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 그 간밤에 얘기가 나온 게 미국 12월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3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 연휴 때 발표됐던 지수가 있습니다. 작년 24년도 4분기 경제성장률 미국이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게 2.3% 정도로 발표가 됐어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솔직히 이제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연말 특수도 있었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소비 특수를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왜 이럴까? 이렇게 좀 의문을 표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실제로 소비 지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연말 특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정부 지출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꺾였느냐? 대표적으로 꺾인 걸 살펴보니까 투자가 위축돼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연초로 가게 되면 연말 특수에 대한 소비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오면서 제품들 가격이 일시에 뭐 다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올라가기 전에 사놔야 되겠다 했던 그런 몰렸던 수요가 사라지고 나면 이번 1분기에는 소비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경제 성장률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 관련된 이슈도 살짝 안 좋게 나오다 보니 그러면 이제 투자도 위축되고 고용 앞으로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딱히 없습니다.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왜냐하면 투자가 위축돼 버리면 고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주변국들부터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부터 도미노로 점점 경기 침체가 이제 선진국들로 파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까지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불경기가 미국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구나. 그 이전에는 미국까지는 침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 했고 소비도 나름 받쳐줬고 경제 단단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변국들부터 파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연준이 미리 선제적으로 올 걸 뻔히 보이니까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한 거였어요. 근데 미리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해놨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는 좀 동결을 한 차례 좀 쉬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불경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게 미국까지 파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보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고 이 사실이 연준을 훨씬 더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또 이런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공약 중에 하나도 뭐 인프라를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와는 어떤 연결고리를 좀 가지게 될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계속해서 인프라 정책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인프라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도로 건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돈을 어느 정도는 끌어와 줘야 돼요. 우리가 건설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도 금리가 높았던 영향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조금 더 저렴한 이자가 싸게 가져와 줘야 이런 인프라 정책도 공격적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전제 조건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계속 고금리 유지해버리게 되면 이 인프라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미국이 이제 정책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정부 차원의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인프라로 인한 이제 고용 상승 기대감도 사실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아마 트럼프는 더 지표들을 갖다 들이밀면서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렇죠.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을 안고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매크로 변수를 투자자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한데 지금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게 되면 또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속에서의 가능성들 어떤 게 더 현실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날을 예견하는 데 있어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절대랑 무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서 비율을 따진다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압도적으로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혹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이 아니고 절대가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라는 카드는 물가를 올릴 정도로 주변국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로 주변국이나 기업들을 앉히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지 이게 물가를 막 끌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게 지금 트럼프가 이 이전 정권들과 다르게 이 파리 기후 협약을 바로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해버렸고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건 물론 좋은데 우리가 친환경을 얻으려면 하나 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성장을 내려놨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성장을 취하겠다는 거죠. 환경, 뭐 중국은 환경 규제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피해봐가면서 이래야 돼. 이런 스탠스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는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전통 에너지들. 그러면은 친환경 때와 다르게 필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유가 추이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정책을 내고 나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I 기준으로도 70불 아래로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간밤에도 아래 꼬리 달면서 계속 가격이 신저가 쓰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바뀔 것이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LNG라든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라 아마 관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에너지 공급 증가를 통한 정책으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 물가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 상황에서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한국 쪽으로 시선을 조금 좁혀보고 싶어요. 한미의 금리 차이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동결의 스탠스를 취할 경우에 참고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고까지도 내다보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액션을 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제가 이제 뭐 대학생 때도 계속 경제학과니까 막 이런 거 계속 공부하면서 해서 그때부터 보더라도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먼저 시행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낮아요. 그럼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유출이 됩니다. 한국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불경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불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기준금리 격차 갭이 더 커지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미국이 내리기 전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아마 계속 동결 상황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미국의 불경기가 이제 실제로 수치로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해 1분기 내지 2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준금리 인하 연내 안 할 수도 있다. 전 의견이 조금 달라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납다는 게 아니라 저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저는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 미국이 한 2단계 내리면 우리나라는 한 단계 내리는 정도.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좀 발맞춰서 가지 않을까. 미국보다 살짝 덜 내리는 정도로 이 기준금리 격차를 좀 좁히는 방향성으로 인하 스탠스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면 우리나라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